뭐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10가지 중에서 제일 심란하다고 생각한 거 3가지만 뽑아보십시오. 제일 심각한 거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 일단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조작,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파동을 예. 꼽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보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사라지셔가지고. 빨리빨리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선임, 문제. 예. 그리고 2번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독선, 무능력, 불공정, 행정을 무원칙 너무 잘못하는 거죠 지금이? 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2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틉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의 10일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 내 5분 안에 다 질문하고 치우겠습니다. 지금 고용국장님이셨습니까 방금? 방금 김윤진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노동정 특실장입니다. 저는 요걸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라고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엑스트라하고 조용필이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필 선생하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자 근기법상에. 그렇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 사업자일 겁니다. 맞지요? 네, 그건 어떻게 구성하기 나름의 문제지 급여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그분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가수입니까? 가수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연예인 연수성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갔을 때 어느 단계 되면은 월급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 있죠. 그렇지만 방금 나와 있는 팜 이름 뭐예요? 죄송합니다. 한이팜 씨가 처음부터 그런 지위를 누렸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로자인가 아닌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현재 그들이 누리는 급여가 많으니까 근로사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제척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물어보셨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철회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제가 그 잠정적인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그 팜하니의 급여를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급여의 수준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최저임금이다, 아니면은 대한민국 1% 들어가는 급여 생활자다. 그게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팜하니가 자기가 그 싱어송 라이터처럼 조용필처럼 그래 활동하지 않습니다. 맞죠? 안무까지 저 회사에서 다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거수일투족. 아니 좀 답변을 하려면 준비를 해와야 되지 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단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재차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분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증인하고 참고인 두 분요. 하나쯤 팜 한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회사입니까? 기획사에 갈 때 네. 내 사장이, 그러면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네, 죄송. 회사가 어디냐고. 그 있으면 네, 김주영 맞아.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 이해했습니까? 네, 네. 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와 현재 사장님은요 그 이주영 님이세요. 김주영? 김주영 아닙니까? 죄송해요, 김주영님. 죄송합니다. 김주영 대표님. 네.
그 이미 인기가 있는 세계적 팝 아티스트든 아니면 연습생이든 특히 연습생 위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도인지 뭐 하이브인지 뭐 다른 뭐 그 회사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자회사자하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외관을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자회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본사인지 연습생이나 생활하시는 분 가수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연습생분들과 아티스트분들과는 다 계약서를 맺기 저도 그거를 때문에 유보해서 말씀을 드리고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외관 계약서만으로 모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받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이 중요하고 계약의 형식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난 모릅니다. 어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분들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중요한 거는 팜하니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에 다소간의 거꾸로운 부분이 있고 반론을 필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어린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팜하니 씨, 네. 내가 지금 했던 말 중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돼요? 한 60% 정도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박정 의원님. 참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나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아까 들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최초 6월 13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도의 사내 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레이블의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그 이후에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어도 소속의 매니저가 아니면 그게 어디의 매니저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타 레이블의 그러니까 다른 대표 이사님이 계시는 레이블 소속의 매니저입니다. 그 증인은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로자들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그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좀 추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자인 그렇지만 경우는, 근로자의 여부에 뭐 상관없이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는 아티스트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면서 협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상호 존중 행동 규정까지도 만들고 내부 가이드라인 교육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조직 문화로 좀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도어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의 구성원, 어도어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구성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도어의 그 직원들도. 소속의 법률적으로 따지면 네, 다른 법인의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하이브 레이블즈에 속하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지금께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올 6월 달에 하이브가 발표한 2023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하이브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안의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이브의 인권 침해 제보 프로세스를 보면 제보 접수 시 인권 경영 담당 팀이 관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제보 가능 유형 1번. 1번이 지금 그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구성원 관련해서는 조금 뭐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성원에는 일반 직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아티스트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구성원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존중 행동 규범, 그러니까 구성원과 아티스트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협업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존중하면서 일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일터에서 괴롭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아까 한이팜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시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께 그 보고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인께서 여러 가지 CCTV 확인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증인이 취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팜한이 참고인 네,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앞으로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그냥 앞으로 최선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김주영 증인 혹시 더 할 말 있습니까? 네, 한희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 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이제 두 분은 잠깐 자료로 좀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희님 잠깐 자료로 들어가시고. 네. 예,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이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상원 양형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법 체계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동시 심판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존권은 여러 의미로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될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병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까? 병합하는 것이 항상 피고인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쪼개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쪼개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사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관저공사 비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댓글팀 조작, 댓글팀 구성, 운영과 관련된 또 언론 장악, 또 2단 시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는 물어보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는 건 사실 누가 즐겁거나 누가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좀 원칙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법원행정처장님 그 한문철 TV 사고 영상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법 판결이 있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좌회전 시속 제한속 40인데 저기 안 보이던 오토바이 오고 사고 나고 한 3초 4초 지나서 이제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차도 나가는데. 네, 이 사고 운전하시죠? 운전합니다. 하실 줄 아시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아마 수행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이 운전자시라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운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황색불이 들어오고 나서 이미 진입했다면 당연히 또 상대방 오토바이들 또 신호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 이제 과실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복합된 요인일 텐데 1, 2심에서는 황색등 이후 진행했어도 교차로 내에서 중간에 서면 결국 차량 통행의 정체라든지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서면은
이게 물론 이제 좌회전 진입 안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서면은 당연히 뭐 여러 직진 차량 등이나 여러 뭐 좌회전 우회전 차량 등과 교통 정체와 사고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22에서 27m 교차로 내에서 정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심 같은 경우도 차량 운전자가 자신과 동승한 승객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차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대법의 판결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이 정체 현상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안전보다도 황색등 정지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3심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대법관 분들께서도 당연히 운전도 하시고 다 하실 텐데 이거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저도 법조인도 아닙니다만 법조인만의 판결은 법조인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기성세대만의 것도 아니라 저희 젊은 세대들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걸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된다. 그럼 더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들이 검토하기 앞서서 재판 연구원들이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대법관들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너무 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일상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제한속도 60에서 제한속도 60 멈췄어요. 멈추라고 했잖아요. 황색으로 바꿔서 멈췄어요. 소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뒤에 버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물론 이제 운전 미숙하신 분들 운전 실력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선 변경이나 뭐 직진 신호를 보는 과정이나 뭐 운전 미숙하실 수 있다 봐요. 그리고 당연히 뒷차들이 당연히 보호 운전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보호운전 할 수 있다 보는데 이건 뭐 버스나 트럭의 경우는 특히 또 소형 차량 요즘에 저희가 경차도 타고 소형 차량 이용하자고 하는데 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도 이제 뭐 추돌해 가지고 사망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 큰 차 타려고 하고 안전하게 뭐 다른 외제차까지도 심지어 나오는 판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이 운전자의 스스로의 안전이나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으로 대법 판결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황색불 규정을 다 지켜라는 것보다는 원만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고 교통 체증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 경우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사건의 쟁점의 주된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재판의 역할이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조금은 더 규범적인 그런 판단을 그래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황색불 딱 켜지고 바로 급정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봤죠 사실. 그럴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그건 좀 유념해서 좀 대법 30 판결 분이만큼 많이 감안해 주셨습니다. 예,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불편한 분이 거기 계시고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게임검열 철폐 헌법소원 21만 751명 청구인의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21만 명의 그 서명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해서 법률 제32조 제2항 2호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하셨죠. 그 취지와 해당 조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게임, 성인 게임 2년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습니다. 예, 그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었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
그런데 제가 그 검열기관의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의 그 누가가 누구냐?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검열기관의 소장님이 여기 국정감사 소환돼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게이머분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지금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검열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 제작자들은 검열회의 때 제발 그 깐깐한 검열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출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 복불복이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시면은 참 그 차단된 게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감옥 갔습니까?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독전은요. 마약 투여 반응, 마약 제조 과정, 마약상들끼리의 고문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15세 관람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K 콘텐츠의 쾌거라고 말해지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수위는 좀 더 낮은 진짜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M이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사전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게임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보기 위해서 그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 751명의 게이머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게임물관리위원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 예. 그 초헌법적인 검열기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2006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게임 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부산물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바다 이야기 성인 도박물이랑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게임관리위원회가 업계나 이용자들 의견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각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모방범죄, 사이코패스, 쾌락살인의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밤을 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예,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의원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다른 증인들도 있으니까 본인 의견만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예, 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주전자닷컴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사전검열 받으려면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검열비를 내야 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비영리 습작 자작 게임들 6만 종이 국가 사전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방에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웹툰으로 비유하자면은요. 연습장에 초등학생이 만화를 그려갖고 학급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거를 국가 사전검열 받지 않았다고 전국에 학급 블로그 6만 개가 동시에 삭제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국가 사전검열이 게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근데 그 개관위는 이런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인기 게임과 무명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먹을 만한 거, 인기 게임은 상당히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 검열 차단을 하면서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행정보신주의적인 그런 행태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기사가 나온 이후에 김성애 씨에 대한 사회적인 유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아십니까? 예, 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예. 보셨고요. 이 얘기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좀 평생의 악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과거에 위원장 하셨던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거짓 음해를 장기간 동안 당해서 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저 한 명의 게이머로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성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살 수 있는 게임들을 오직 한국에서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일변도의 게임 산업법이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게임을 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21만 명의 게이머분들이 같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저희 게이머들이 게임 셧다운제 비롯해서 게임 질병화 시도 비롯해갖고 사실 그 국회로부터 그동안 많이 시달리고 살았거든요. 항상 법 만드실 때 누구 부르셨습니까? 의사, 목사, 그리고 학부모단체만 부르셨잖아요.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은 뒷전에 빠져서 그저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게임이 산업으로, 전자오락에서 산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용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금방 끝나는 게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20년 기다렸는데 2분이라도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분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좀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짧게. 예, 그럼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뭐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중문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6년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그런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게임정보채널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본인 자랑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발언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